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신 거예요? 전신마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전신마비? 네, 머리만 움직일 수 있죠. 저는 이제 다친 부위가 두개골 밑으로 경추 3번, 4번 손상을 입었고 어깨 이렇게 으쓱으쓱. 네,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아, 어깨는 움직이네요. 네. 그리고 감각도 딱 그 정도. 그럼 언제 좀 다치신 거예요? 올해 10년이 넘었어요. 직업군인이었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걸 좋아했어요.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장 실감하는 네. 직업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새 아이의 아빠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에는 안 되죠. 육아도 나몰라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주말에는 일찍 일어나서 또 자전거를 한번 타고 와서 샤워를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한다거나 네. 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냈었는데, 제가 전방 생활을 7년 정도 했었는데 다자녀 간부들은 신청을 해서 후방으로 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아니면 언제 후방 생활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전차포 사격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네. 후방에 있다 보니까 정말 전방과는 다르게 이 여가 생활을 아무런 터치 없이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네,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지방에서 지역축제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지역축제 프로그램 중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편백나무 숲길을 드라이브 하던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근데 사실 경기라고 하면 안 하죠. 그런 위험한 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생각과는 다르게 코스가 시작과 동시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안 좋았던 게 그 전날부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진 거예요. 8월이면 장마철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거의 뚫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고, 잠시 소강 상태일 때 강행을 했던 거예요. 코스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이제 막 경쟁 심리가 샘솟아서 가뜩이나 체력 좋은데 이거 솔직히 경기도 아닌데 제 엔진 두 다리가 내세울만 하다. 그래서 선두로 가게 됐죠. 코스 이제 마지막 정도 됐을 쯤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게 노면이 너무 이제 비에 젖어 있다 보니까 브레이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앞에 뭔가에 부딪힌 거예요. 그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내 몸이 사라진 것처럼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아픔도 안 느껴지고? 전혀요. 고개를 이제 힘겹게 들어서 제 몸 위치를 파악을 했죠. 근데 제 몸이 배수로 같은데 구겨진 것처럼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뭐에 박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나무 기둥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약간 내리막 커브였거든요. 근데 그 커브에서 커브를 못 돈 거죠. 그럼 이제 구겨진 상태로 눈을 뜨셨잖아요. 그 뒤에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뒤따라오던 자전거 타신 분이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죠. 이제 병원으로 출발을 한 건데 그때 이제 대학교 병원으로 갈지 아니면 군병원으로 갈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학교 병원 가면 또 병원비 엄청 나올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 군인은 박봉에 월급 받고 새 아이 키우고 있는데 제가 그렇죠. 그 와중에 군병원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죠. 군병원으로 갔더니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 거기까지 육군 헬기 타고 갔었어요. 그래도 헬기는 띄워주네요. 아무래도 좀 상태가 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게 언제쯤 와닿아요? 헬기를 타고 병원에 갔을 때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심각하구나. 처음에는 한 몇 달 있으면 전투복 입고 다시 또 군생활 할 수 있을까라 그렇게 생각했던 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왔다 가는데 의사 선생님들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감으로 딱 오죠. 공기가 달라요, 이미. 그러면서 좀 심각하네? 이대로 계속 간다는 건가? 뭐 되게 불안해지죠. 근데 표현을 못해요. 가족들한테 더 불안감을 줄 수는 없으니까. 두 달쯤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경추 3, 4번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거죠.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놀랍지가 않은 거죠. 이미 예상을 했으니까. 근데 평생 신변 처리를 스스로 못 한다는 거, 그게 훨씬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관장을 처음에는 안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되게 어떤 수치심도 들고 그랬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소리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들, 당장 해소해야 될 생리현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일 불편한 거는 시선이에요. 시선. 요즘은 더 불편한 게 마스크까지 쓰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입모양이라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요즘은 마스크만 쓰고 있으니까 웃는지 뭐 하는지 눈동자 저기 무슨 눈빛일까 싶을 눈빛들로만 쳐다보니까. 그리고 또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뭐 휠체어가 신기하니까 막 계속 주변에서 이렇게 보는. 근데 어른들, 특히나 어르신들이 너무 휠체어를 뚫어져라 보고,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도 본인이 제 얼굴 옆에까지 와요. 뭐 하냐고.
이게 앞에 태블릿 폰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이냐 뭐냐 하면서 와 어찌나 그렇게 궁금한 것들 많은지 듣는데 짜증나는데요? 네. 그런 시선들 때문에 멘탈이 깨져가지고 집 밖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저는 나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노면, 휠체어를 타니까 이놈의 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도도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차도로 가거든요. 차도로 가게 되면 전동 휠체어 사고 꽤 많아요. 아, 많아요? 네. 장애인들이 도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제발 없어야 되고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같은 거 아직도 청소 도구함으로 쓰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또 장애인 주차장 이용 빈도가 또 낮다고 해서 거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장애인들은 그렇게 넓게 쓰냐? 왜 너희만 그렇게 편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장애인이 주차 공간을 넓게 써야 되는 경우가 휠체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런 공간이 없었을 때는 차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상황인데도 그런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든 거죠. 그리고 저는 지하철 많이 타거든요. 가장 불편한 게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왜요? 버튼을 못 누르니까. 예전에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20분 넘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었던 적도 있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쓰잖아요. 막 쓰죠. 네.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누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죠? 바로 장애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그리고 유아차 이용하시는 부모님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양복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막 뛰어다니세요. 막 체력이 엄청 좋으세요. 근데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질서도 안 지켜요. 뒤에 오셨으면 뒤에 타셔야 되는데도 막 새치기 하시고. 전에 한번 엘리베이터를 5번인가 못 탔어요. 그래서 그때 공익근무요원이 이분 타셔야 된다고, 이분 여태 못 탔다고 하면서 억지로 탔는데 거기에 같이 탔던 할아버지 2분이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멱살을 잡고 싸우시는 거예요. 서로. 네. 그 모습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나 이런 생각 들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신도림역이나 군자역의 엘리베이터 정말 머리가 하얘져 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세대를 못 타요. 양보 안 해줘요. 순서 안 지키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때 가족분들이 옆에 계셨어요? 그때는 애들 엄마랑 같이 진단명을 들었죠. 어떠셨어요, 반응이? 애들 엄마는 전업주부였고 가장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니까 저와 다를 거 없이 그렇게 아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말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셋째가 3살이었어요. 첫째는 11살. 그리고 제가 병원 생활 2달 좀 넘었을 때 애들을 처음 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천진난만하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지낸다는 소식은 들으면서 오히려 안심했었죠. 애들이 아빠 엄마 찾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 정도로 되게 그랬었는데, 그래서 집에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바로 퇴원을 시키려고 해서 얘기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었거든요. 집에 가도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병원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추천받은 곳이 국립재활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원이 있대요. 그럼 뭔가 기대가 생기잖아요.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재활병원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제가 완전 손상을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좋지가 않아요. 이미 결정이 나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손상이면 몸에 점점 신경이 회복이 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완전 손상만 돼도 좋은 예후로 가질 수도 있죠. 전 아까 전에 좀만 뒤로 가주세요, 좀만 옆으로 가주세요 했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길래 조이스틱처럼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머리로 하시는 거예요? 네. 얼굴 주변에 센서들이 있는데 이걸로 조작을 해요. 그럼 제가 파츠를 뗐잖아요. 네네. 여기는 어떤 장비들이 또 달려있는 거예요? 앞에 있던 게 핸드폰이었어요. 저는 이제 대신 태블릿 폰으로 좀 큰 걸 사용하죠. 또 앉아있는 자세 힘들면 뒤로 누울 수도 있고, 이 휠체어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TV를 껐다 켰다 뭐 채널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이런 장비들도 덤탱이 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의료기기, 의료보장구, 아니면 또 약품들, 사실 아프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거품이 너무 많아요. 저 같은 척수장애인들이 휠체어 방석을 안고 있거든요. 40만 원이 넘어요. 40만 원이요? 네. 제 무게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엉덩이잖아요. 그 부위에 감각이 없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데도 몰라요. 썩는 거죠. 그게 욕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욕창 예방 방석들이 그렇게 비싸요. 예방은 되긴 돼요? 사실 오래 앉아있으면 결국 욕창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앉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는 기능이 있거든요. 체중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그렇지만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다 비싸진다는 거. 저 아까 가격 보고 놀랐어요. 차 한 대 가격이길래. 이 휠체어 본체 가격만 2,500만 원에
이 헤드 컨트롤 방식으로 하면은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일상생활 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지하철 많이 타거든요. 네. 가장 불편한 게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할머니 할아버지 막 뛰어다니세요. 체력이 엄청 좋으세요. 근데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질서도 안 지켜요. 뒤에 오셨으면 뒤에 타셔야 되는데도 막 새치기 하시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래도 조금 요즘 젊은 세대는 낫지 않을까는 추측은 되거든요. 어떠세요? 느끼기에는? 제가 이제 만약에 부탁할 일이 있어요. 가장 제 부탁을 잘 들어줄 사람이 좀 젊은 연인들. 커플. 네. 어떻게 해서든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가장 착해질 시기죠. 지금 10년 장애 연차인데 그런 편견 아닌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럼 조금 심리적으로 방황했던 시기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무리 강인하셨지만 확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병원 생활을 했던 분들이 늘 밝게 지내던 부부로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네. 속으로는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사고 이후 5달쯤 됐을 땐가 되겠다고 결심을 아예 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난감했고 내가 집 안에서 짐이 되는구나. 자존감이 완전 땅바닥을 찍더라고요. 근데 내가 죽고 싶어도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동반 카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찾기 힘들다는 동반 카페를 찾게 돼버린 거예요. 네. 거기에다 글을 썼죠. 내가 사지마비 장애인인데 지금 가족을 내가 너무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가는 길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메일에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 한편으로 이제 막 억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하고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막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았죠. 나는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시 살고 싶었던 거라고. 그때 정확히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점점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고자 노력하니까 귀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저하고 몸 상태가 비슷한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걔 같은 경우에는 배꼽 밑에 5cm에서 절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체가 없다 봐야 돼요. 근데 아르바이트식으로 어디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소린가? 그러면서 또 톡을 하는데 F1 포뮬러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래서 얘가 허언증이 있나? 그랬어요. 근데 얘는 너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점점 이제 희망으로 다가오는 거죠. 요즘도 신체적인 거 말고 좀 힘들 때가 있으신가요? 있죠.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장애 극복. 장애를 극복했다고 하면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 이런 용어도 정말 예민하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정상인, 일반인 뭐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본인을 정상인을 얘기하면은 장애인들은 비정상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올바른 호칭을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럼 호칭은 뭐라고 부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하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이제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어떻게 불려졌는지 아세요? 장애자라고 들어보셨죠? 애자. 그 자가 놈자자를 썼었거든요. 근데 놈자라는 한자를 쓰면은 왠지 하대하는 것 같고 해서 장애인을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가는 존재로 만들자 해서 버두자를 쓴 거예요. 그렇지만 장애인이 내 또래의 장애인들도 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연배가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 친구?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써서 장애인이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된 거죠. 아직도 장애우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몰랐을 때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알았다라고 하면 옆에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정확한 호칭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름을 안다라고 하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을 인터뷰하면 게스트분 때문이라도 댓글들을 다 확인을 하는데 화가 날 때가 뭐냐면 장애의 차이는 불편함과 안 불편함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낫다 안 낫다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댓글 보면서. 장애를 겪고 계시니까 더 잘 느낄 것 같아요. 그런 걸. 제가 사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꺼낸단 말이죠.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접했던 댓글들이 누가 자전거를 타랬냐 말했냐 그거는 정말 약과죠. 근데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전거 타서 내가 사지마비 장애인이 됐다고 하면은 자전거 타면 안 되겠다. 누가 또 차 사고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하면은 너 차 운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사고예요. 누구나 부시에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거죠.
장애를 입게 됐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걱정 마. 장애인이 되었어도 너는 또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안심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어서 질문 드릴게. 중사님은 하루하루가 싸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 뜨자마자. 네. 힘을 얻게 되는 순간이라든가 나름의 힘을 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노하우가. 어떤 게 있으세요? 최근에는 정말 응원을 많이 받아요. 제 구독자가 늘었거든요. 정말 저를 응원해주는 그런 댓글들 있죠. 그거를 자꾸 접해요. 까먹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댓글들 안에 정말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안 잊으려고 좀 노력을 해요. 중사님 같은 경우에는 삶의 끝자락까지 갔다가 강한 의지로 올라오셨잖아요. 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거나 네. 아니면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누군가의 아픔보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가장 아픈 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죽을 만큼 옆에서 힘들어도 정말 와닿지는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어떤 모습들이 나를 이롭게 할까, 좀 즐겁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웃기고 재밌는 영상도 찾아보고 누군가의 말씀들, 뭔가 피 꽂히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려고 했었죠. 그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게 있었는데 누군가의 삶을 전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런 곳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때 내 이야기를 할 때 내 모습이 좀 변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그 꿈 같은 현실을 결국 이뤄냈죠. 그리고 후폭풍처럼 다가왔던 응원의 댓글들, 정말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응원의 댓글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고 미래의 저를 또 계속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훈훈하게 따뜻한 세상 만드는 한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면서 다음 기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